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3편 발해 당나라를 치다. 지난 시간에 발해의 무왕, 즉 대무예의 친동생인 대문예가 발해의 흑수말갈 공격에 반대하다가 결국 당나라로 망명해버렸다는 얘기 소개해드린 적 있죠. 무왕 대무예는 당나라로 도주한 대문예를 송환하든지 아니면 죽이라고 당현종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구합니다. 그러자 현종은 발해 사신을 당나라 조정에 잡아두고 대신 이도수와 원복이라는 사신을 발해에 보내면서 짐이 대문예를 저기 험한 땅 영남으로 귀양 보내버렸소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당나라가 아무리 대국이라고는 하나 발해의 국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사신은 사실대로 말하여라. 발해를 배신하고 도주한 대문예를 그대들의 황제가 정말로 영남 땅으로 귀양을 보냈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게 정녕 사실이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도 그리 전해드리라 하였사옵니다. 알겠느니라. 먼 길 오느라 수고했으니 객관에 들어가 편히 쉬도록 하여라. 여봐라, 저 당나라 사신들을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자, 당나라 사신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발해의 무왕은 당나라 사신들로부터 당현종이 대문예를 영남으로 귀양 보내지 않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할 테니 오늘 실컷 마시고 취해봅시다. 술맛 좋소이다. 예로부터 고구려 사람들 술 잘 빚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옛적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던 사람들이 마시던 술이 바로 이 술이었구려. 어디 술뿐이겠소. 선물로 들을 인삼하고 담비 가죽도 넉넉하게 마련해 두었소이다. 인삼도 주신다고 했소. 그거 참 고맙소이다. 사실 대왕 마마께서는 대문예를 죽이라고 노발대발 하시지만 나는 옛날부터 대문예 그 어려를 받들어 모시던 사람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당나라로 귀술한 것만도 서러운데 멀리 영남 땅으로 귀양을 가셨다니 그 어른의 심사가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나라의 비밀이오만. 워낙 걱정을 하시니까 알려드리겠는데 사실은 귀양 보낸 게 아니고 장안에서 벼슬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하더니 안심입니다. 자, 한 잔 더 드시지요. 예.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해 조정은 당현종이 사신편에 거짓을 고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당나라에서 온 사신 이도수 일행은 발해 왕의 국서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래, 발해 왕에게 대문예에 대한 짐의 뜻을 잘 전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황제 폐하. 여기 국서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어디 보자. 발해 무왕이 당현종에게 보낸 서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름지기 대국이라면 신의를 보여야 할 터인데 어찌 이처럼 이웃나라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대문예는 영남으로 귀양 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대문예를 죽이십시오. 여보라! 감히 국사를 누설한 저 사신놈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이 도수는 저 변두리 조주 자서로 좌천시키고 원복은 택주 자서로 보내버리도록 하라. 황제 폐하, 그러하오면 발해 사신에게는 무엇라고 전할까요? 대문예는 잠시 동안 영남으로 가 있게 하고 발해 왕에게는 대문예를 틀림없이 영남으로 귀양 보내노라고 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당나라 현종은 왜 거짓말장이라는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대문예를 보호하려고 했고, 발해 무왕은 또 왜 친동생인 대문예를 극구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동생 대문예가 당나라로 귀순한 상황에서 무왕인 대무예의 맏아들이었던 대두리행이 당나라의 수기, 즉 일종의 볼모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대두령이 죽지 않았다면 아버지 무왕에 이어 발해의 왕권을 계승하게 되겠죠. 성균관대 박물관 김종복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발해가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왕의 부자 계승이라는 게 아주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제 대조영 다음에 무왕, 대무예와 대문예가 있었으니까 이 무왕이나 대문예도 아마 어린 시절에는 아마 발해 건국에 아마 참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왕 다음에 동생이 또 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도령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대문예도 일종의 이제 차기 왕위 계승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더구나 근데 이제 이 대문예라는 사람이 당나라의 망명에 있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항상 아주 좋은 혹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잠깐 삼국사기 열전편에 실려있는 신라의 김인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라 문무왕 14년, 왕은 패망한 고구려 유민들을 거둬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차츰 점거하니 당나라 고종은 크게 노하여 유인궤를 계림도 대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치게 하고 조서로서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이때 김인무는 당나라 서울에 있었는데 당고종은 그를 신라왕으로 삼아 귀국시키면서 그의 형인 문무왕을 대신하라고 영을 내리고, 그러니까 신라군과 당군이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전쟁이 끝난 뒤 신라가 당나라의 허락 없이 옛 고구려 영토 일부와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자 당나라에서 신라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당나라의 수기로가 있던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일방적으로 신라왕으로 임명해서 신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문무왕이 사신을 보내서 사죄하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발해의 경우에도 무왕이 죽고 나면 당나라에 귀순했던 대문예를 보내서 발해 왕으로 옹립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왕이 계승 서열 1위였던 맏아들 대두리행마저 졸지에 세상을 떠나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따라서 발해의 무왕으로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문예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겠죠. 좋다. 우리 발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당나라와 전쟁도 불사할 것이야. 그러나 무왕은 곧바로 당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정세가 발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기를 선택해야 했고, 또한 국력을 키워서 힘을 비축할 필요가 있었겠죠. 발해와 당나라의 갈등과 충돌 과정은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제 발해와 일본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군왕의 사신 수령 고재덕 등 8명이 추루국에 도착하였다. 일본 왕이 사신을 보내 안부를 묻고 아울러 때에 맞는 옷을 내렸다. 속 일본기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인데 서기 727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발해에서 배를 타고 멀리 일본까지 가려면 그 항로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생국 발해는 무슨 목적으로 일본에 사신을 보냈을까요? 발해 무왕 때가 대체로 신라에서는 성덕왕 때에 해당됩니다. 이 성덕왕 때가 이제 신라에서는 가장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당나라의 관계가 이제 나당 전쟁 이후에 국교 단절 상태가 이제 다시 관계가 복원돼가지고 상당히 관계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발해 입장에서는
흑수말갈과 당, 또 당과 신라 이렇게 포위된 상황이 되니까는 발해 입장에서는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일본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종복 학예사의 분석이었습니다. 대문예의 송환 여부를 둘러싸고 발해는 당나라와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고 북쪽의 흑수말갈과도 적대적인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마저 당나라와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적대적인 나라들의 포위된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연구재단 임상선 연구위원은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간 것은 군사 외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발해가 727년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일본에 이제 사신을 파견하게 되는데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34회 내외의 사신이 파견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에서도 답방사가 오기도 하는데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갈 때 무슨 목적으로 갔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사신이 올 때에도 분명한 목적은 없고 일부 가령 발해 사신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 뭐 이런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727년 그 해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었다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발해가 일본에 간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유추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초기에는 군사 외교적인 목적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경제적인 목적에 더 비중을 두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소개한 임상선 연구위원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경제적 목적 때문에 일본과 교류를 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문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속 일본기를 보면 일본 조정에 도착한 발해 사신은 8명으로 나와 있는데 발해의 무왕이 일본 왕에게 보낸 교서를 보면 24명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해에서는 24명을 보냈는데 일본에 도착한 사신은 8명이라면 나머지 16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선 당시 발해 사신들이 어디에서 배를 타고 어떤 항로를 따라 일본 열도에 도착했는지 해양사 전문가인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발해인들이 사용하던 항구는 그라스키나 항구였었거든요. 그라스키나호는 현재 두만강 하구 바로 북쪽에 있는 핫산 지구에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을 맺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 지역을 출항해서 동해 북부를 사단으로 횡단하다 보면은 주로 현재 혼슈의 북부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라스키나 출항한 배들이 주로 도착한 항구가 어디냐면은 현재 스루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후쿠이현의 스루가 지역이고 그 위에 가면 이시카와현이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 지역 그리고 그 위에 가게 되면은 바로 북송선이 출발한 니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도착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동해 북부 지역의 두만강 하구에서 배를 타고서 남쪽으로 대각선을 그리며 항해를 하다가 보면 일본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큰 섬 혼슈의 해변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7년 전인 1998년은 대주영이 발해를 건국한 지 13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독도 수호 활동을 해온 장철수 씨를 중심으로 4명의 발해 항로 탐사대가 구성되었고 드디어 1997년 12월 31일 발해 1300호라고 이름 붙여진 뗏목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출발했습니다. 발해 사람들이 바닷길로 한반도 남부와 일본을 왕래하려면 중간 기착지로 독도와 울릉도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이기 위한 항해였습니다. 자, 이제 뗏목을 띄웁시다. 바쪽 풀고. 예, 알겠습니다. 멈추를 밀어요. 엉자지 마세요. 발해 뗏목 풀어다 파이팅! 파이팅!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납시다. 발해 1300호의 탐사대원들은 본래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출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제주 성산포에 이르는 1244km를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폭풍을 만나 독도 저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항로 역시 풍랑에 밀려 일본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발해 탐사대의 뗏목은 출항 24일 만에 일본 오키 제도의 도고섬 서북쪽에서 전복되었고 안타깝게도 탐사대원 4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998년 1월 24일 KBS 라디오 뉴스 자료입니다. 탐사대원 4명이 희생된 곳은 일본 오키군도 도고섬 서쪽 7km 해상으로 항해를 시작한 지 25일째인 오늘 새벽입니다. 희생된 사람은 탐사대장인 장철수 씨와 이명규 씨, 이용호 씨와 이덕영 씨로 현해탄의 험한 파도에 희생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낮에도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 푹 내십시오. 결국 구조 도중 풍랑으로 뗏목이 좌초되면서 3명은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이들이 뗏목을 타고 부산으로 항해를 시작한 때는 그 당시 때 제가 무전으로 교신을 하고 있었는데 울릉도 지역에서 일본 쪽으로 빠진다는 연락을 듣고 일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정대로 발해 1300호는 어디 도착했냐면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도고섬 고카무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시마네현의 오키제도 같은 경우는 고구려 사람들, 신라 사람들, 그리고 발해 사람들이 도착하는 지역이에요. 발해 사신들도 바로 오키제도에 도착한 적이 한 번 있고 시마네현에도 도착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발해 1300호 같은 경우는 역시 발해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했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 지역을 보면서 시마네현의 오키제도에 도착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전복된 거죠. 다시 발해의 제2대 임금인 무왕시대로 돌아가 보죠. 영월 장군 고인이는 일본에 갈 채비를 다 갖췄느냐? 이번에는 몇 명이나 떠나게 되는고? 예, 대왕마마. 소인과 지방 수령 고재덕을 비롯해서 24명이 떠나게 되옵니다. 장거리 원양 항해에 알맞는 선편도 이미 준비를 해두었사옵니다. 자, 짐이 일본 왕에게 보내는 국서이니라. 잘 전하도록 하여라. 예, 대왕마마. 그래, 어디서 배를 띄울 작정인고? 도호프에서 출항하게 될 것이옵니다. 속 일본기에는 발해 사신이 일본을 향할 때 주로 이용했던 포구가 토호프라고 적혀 있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함경도 북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토호프가 함흥의 옛 이름인 도련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영월 장군 고인을 비롯한 24명의 사신들이 일본을 향해 출발합니다. 자, 짐을 다 실었으면 모두 배에 올라타도록 하라! 닻을 올리고 배를 띄워라! 고재덕 수령, 바람 방향은 어떤가? 장군, 지금은 맞바람이 불고 있으니 노를 저어서 먼 바다로 나간 다음에 풍향을 잡아서 돛을 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자, 노를 저어라! 발해 사신을 태운 배가 기세 좋게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최종 목적지인 일본의 추루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던 때가 서기 727년 음력 9월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함경도 북청을 떠난 때는 음력 7월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여름에 배를 띄운 것이죠. 여기서 잠깐 앞에서 소개했던 발해 1300호 탐사대원들은 어째서 봄이나 여름철을 다 제쳐두고 혹한기인 12월 31일 날 뗏목을 띄웠을까요? 만일에 뗏목이 전복됐다 하더라도 시기가 여름철이었다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뗏목을 띄운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왜 한겨울에 출항하냐면은 동해바다를 건널 때는 반드시 바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은 계절풍 지대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붑니다.
발해 지역에서 북서계 제법통을 타고 한겨울에 배를 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 열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단지 홋카이도부터 큐슈 지역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또는 항법에 따라서 또는 그들이 처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도착하는 시기가 달라질 뿐입니다. 동해북부의 두만강 하구에서 일본 열도로 향하자면 남동쪽 방향의 항로가 되는데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뒷바람을 타고 비교적 유리한 상황에서 항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해가 개국하고 나서 처음으로 일본으로 떠나는 사신선은 한여름에 배를 띄운 것입니다. 이 발해 사신들의 전도가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만강 하구 위쪽에 보면 현재 그라스키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오포라고 해서 현재 한경남도 북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일본 열도로 가는 항해가 있습니다. 이 항로들을 보면은 동해북부 횡단 항로, 동해북부 사단 항로, 동해북부 종단 항로, 그 외에 이제 동해 중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항로를 통해서 일본 열도에 곳곳에 도착하는데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727년에 처음 출발했을 때는 음력 7월 달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시기에 출항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항해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 항해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패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길이 왜 이리 험한가? 지금 항로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장군. 바람이 측면에서 불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떠밀려온 것 같습니다. 도호프를 떠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바람이 뱃길을 방해하는 것이냐? 우리가 출항시를 잘못 잡은 건 아닌가? 아마도 바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겨울철에 배를 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빛을 내리고 풍랑이 잦아지기를 기다려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돛을 내리고 당분간 물결 흐르는 대로 배를 맡겨야겠다. 돛을 내려라! 그들은 돛을 내리고 한참 동안 풍랑이 있는 대로 배를 맡긴 채 표류하고 있었는데 장군, 육지가 보입니다요. 어디가?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 이제 살았다. 아니, 근데 저기가 어디냐? 우리가 가려던 추루 지방이 바로 저기더냐? 아닙니다, 장군. 그보다 한참 더 북쪽으로 밀려온 것 같습니다. 장군! 저기 배 여러 척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적들인지 모르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놈들이냐? 우엄하구나. 우리는 저 북방에 있는 옛 고구려 국의 왕실에서 온 사신들이다. 너희 일본국의 왕에게 북서를 전하러 가는 길이니 안내하거라. 우리한테 천황 따위는 없다! 야마토 왕국은 우리의 원수이니라! 원수의 친구라면 곧 우리의 원수다! 배에 올라가서 저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장군! 안 되겠다. 놈들을 더 이상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너를 잡아라! 어떤 아니냐! 빨리빨리 가라! 그때 도착한 장소는 추루지방이라고 해서 현재 동북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오모리라든가 아키다현이라든가 이런 현에 도착하는데 그때는 한 척의 배에 적어도 24명 이상의 사람들이 탔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이 땅에 도착했는데 대사인 고이인은 죽고요. 나머지만 8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 왜 죽었냐면은 그 표류한 상태에서 도착한 다음에 그 지역이 하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이는 이를테면 당시 동북지방에 살고 있었던 종족들인데 현재 그 당시 때 일본 열도 야마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열도의 중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이를테면 7세기 초에도 야마도 정부가 이 하이를 정벌하려는 그런 그 시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일본 지도를 펴놓고 보면 혼슈의 북쪽 끝부분에 아이누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그 일대와 그보다 위쪽인 홋카이도 지역 등을 근거로 활동했던 종족이 바로 하이라는 오랑캐로 일본 왕조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속 일본기에는 첫 발해 사신의 순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해 군왕이 영월 장군 고인이 등 24인을 보내 조빙하게 했는데
하이의 경계 지역에 도착하여 고인이 이하 16인은 모두 살해되고 수령, 고재덕 등 8인은 겨우 죽음을 면하여 탈출해 온 것이다. 이 사고 이후부터는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신들의 출항 시기가 대부분 음력 10월부터 1월 사이, 즉 한겨울에 집중됩니다. 발해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해는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 한파를 뚫고 이른바 황천 항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악전 고투 끝에 일본에 도착한 사신들을 일본 조정이 어떻게 대접하는지 속 일본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728년 봄 정월, 천황이 대극전에서 신하들과 발해 사신 등으로부터 신년 축하 조회를 받았다. 고재덕 등이 발해 왕의 교서와 방물을 바쳤다. 이름 어디 발해 군왕의 교서를 가져와 보도록 하여라. 예. 여기 있사옵니다. 대무예가 아래입니다. 일본국의 왕께서는 천재의 명을 받아 일본의 기틀을 연 이후 대대로 명군의 자리를 이어 자손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나는 큰 나라를 맡아서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월 장군 고인이 등 24인을 보내고 그 편에 교소와 단비가족 300장을 보냅니다. 토산물이 비록 천하지만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드리는 정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길이 이웃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잘 읽었느니라. 뱃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우랑케의 손에 희생된 사신들이 있었던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봐라, 고재덕 등 발해 사신 8명에게 관작을 내릴 것이니 그 관등에 맞는 빛깔의 옷을 지급하도록 하라. 그리고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으니 크게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 시합도 할 것이니라. 여기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발해의 무왕이 일본 왕에게 보낸 국서에서 발해가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고구려연구재단 임상선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고려는 즉 고구려를 말하는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고려와 부여로 대표되듯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려라든지 부여 이러한 나라가 오늘날의 만주 지역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발해 이전에 대표적인 정통성을 가진 왕조이고 국가였다는 그러한 의미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만주 지역의 정통 왕조였던 부여와 고려를 계승한 것이 바로 발해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무왕이 일본 왕에게 보낸 국서에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대목만 보더라도 발해가 고구려 유민의 국가가 아니라 말갈의 나라였다는 중국 측의 논리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 천황이 발해의 무왕에게 보낸 국서의 내용도 간추려서 살펴보기로 할까요? 천황이 삼가 발해 군왕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보내주신 교서를 통해 두루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옛 땅을 회복하고 옛날의 우호를 다시 닦으니 짐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어질고 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살피고 비록 거친 파도가 가로막고 있다 해도 끊임없이 왕래해야 할 것입니다. 수령 고재덕 등이 돌아가는 편에 교서와 함께 빛깔이 고운 비단 10필, 명주 20필, 실 109, 면 200둔을 보냅니다. 점차 날씨가 더워집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재덕 등의 발해 사신은 출발한 지 거의 1년여 만에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발해 사신이 혹독한 추위와 풍랑을 무릅쓰고 멀리 일본에까지 간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물론 첫 사신의 경우 무왕의 교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옛 고구려 땅에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는 친선 사절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갔었겠죠. 일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해의 백길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험합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발해가 사신을 보낼 때는 그 일본에 도움을 청하려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발해는 흑수 말갈과 적대적이었고 또 당나라와도 불안한 관계였으며 남쪽의 신라와도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발해는 일본 조정에 군사 그리고 외교적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임상선 연구위원은 일본 측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발해의 사신 파견의 주 목적은 경제 교류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발해가 터를 잡고 있던 길림성과 흑룡강성 일대는 농업이 미미하고 수렵이나 임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실이나 귀족 사회에서 필요한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따라서 동해바다 뱃길을 그 물품을 수입하는 통로로 활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나중에 발해는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상인단을 일본에 보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제3대 문왕의 업적을 소개할 때 살펴보기로 하죠. 무왕의 동생 대문예가 당나라로 귀순한 지 10여 년이 지난 서기 732년 9월, 이제는 당나라에게 우리 발해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들의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우리가 비록 남쪽의 신라와 아직 군사적으로 충돌한 바는 없사오나 이미 신라는 당나라와 우호 설린 관계를 회복하였사옵니다. 옛날 신라와 당나라 군사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쳤듯이 언제 또 양국이 손을 잡고 우리 발해를 공격할지 모르옵니다. 당나라와 신라에게 우리 발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옵니다. 좋다. 우선 당나라의 수군 기지를 선제 공격할 것이다. 장수 장문효는 수군을 총출동시켜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함선을 띄어라!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할 것이다! 발해의 수군이 기세 좋게 출병하여 당나라의 등주로 진군합니다. 발해가 최초로 당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국이었던 발해가 어떻게 당나라와 같은 대국을 상대로 그것도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발해의 무왕은 당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에 앞서서 주변 정세를 치밀하게 분석했겠죠. 우선 동생 대문예의 당나라 귀순을 불러왔던 흑수말갈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732년이 되는데요. 그때 발해가 당의 산동반도를 본토인 산동반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발해가 당의 산동반도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흑수말갈에 대한 어떤 공제, 어떤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727년 이 당시에 발해와 흑수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전후해서 732년 이전에 흑수는 발해의 통제 아래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왕의 흑수말갈 공격에 반대해서 대문예가 당나라로 도주해버리자 발해 무왕이 사촌형 대이라를 사령관으로 임명했다는 부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그 대이라가 이끌었던 발해군이 그 후에 흑수말갈과 전쟁을 했는지 여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기세 좋게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면 흑수말갈이 발해의 통제 아래 들어와서 그쪽 국경은 안심해도 좋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북방의 큰 세력인 돌궐이 당나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해가 당나라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더라도 당나라가 전력을 다해서 발해를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해가 수군을 출동시켰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막강한 당나라 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일 만큼 발해의 수군 활동 능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나라는 수군 활동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나라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도 또 당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도 수만 척의 병선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쳤거든요. 그 기본 기지가 있는 곳이 현재 봉래시 옆에 있는 그 액이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와 수나라의 수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등주성 지역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해가 수군 선단을 거느리기 위해서 급습했다는 것은 발해의 행활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수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윤명철 교수의 얘기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산동반도이고 그 산동반도의 관문 구시를 할 뿐 아니라 당시 중국의 수군 기지가 있던 곳이 바로 등주였습니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할 때 그리고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면 언제나 수군과 육군을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중국의 수군들이 출정했던 곳이 바로 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당나라가 발해를 공격한다면 바로 그 등주에서 수군이 출동해서 압록강 하구를 통해 발해 땅으로 상륙하겠죠. 발해무왕의 등주 공격은 당나라의 수군 기지를 선제 공격해서 기선을 제압하자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발해 수군들은 전투 채비를 갖추고 상륙하라! 당나라 군사가 몰려오고 있다! 자, 돌격하라! 장수 장문유가 이끄는 발해 수군은 저항하는 당나라 군사를 차례로 물리치고 등주와 내주 등 당나라의 수군 기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장군! 적군의 우두머리가 도주하고 있습니다! 어시야! 추격하라! 적장의 목을 베어라! 이렇게 해서 당나라의 등주 지역 최고 책임자였던 등주자사 위준을 죽입니다. 발해군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장군! 당나라 우영의 장군 갈복순이 조정의 명을 받고 군사를 움직여 이곳 등주로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부지런히 달려오라고 하여라. 우리는 돌아갈 터이니. 자, 용맹스러운 발해 군사는 듣거라. 집 돌아온 지 오래되었는데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느냐? 모두 배에 올라타라! 철군하라! 발해의 수군들은 당나라 조정에서 파견한 군사들이 밀려오기 전에 등주를 떠나버립니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의 작전이었습니다. 애당초 발해의 목적은 당나라에게 타격을 가해서 발해 침공을 꿈꾸지 말도록 경고하자는 것이었지 당나라와 전면전을 치르자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발해가 수군을 동원해서 등주를 공격하고 철수한 직후인 서기 733년 정월, 등주를 공격해서 등주 자사의 목을 뺀 우리 수군의 노고를 높이 취하하노라. 그러나 비록 우리 발해 수군이 등주에서 당나라에 타격을 입혔다고는 하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육로 공격을 감행할 것이야. 대왕마마, 우리가 육지로 출정하게 되면은 거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미 거란의 가돌가안이 당나라의 아벌에는 왕을 죽이고 돌고래 투항하였고 또 해나라 역시 당을 배반하고 그 두 군사가 손을 잡고 당나라에 소속돼 있던 난록산을 공격한 바 있사옵니다. 때문에 대왕마마께서 군사연합을 제의하시면 마땅히 응해올 것이옵니다. 짐도 그런 비책을 세우고 있었느니라. 하오면 우리 발해 군사가 당나라에 어디를 쳐야 하옵니까? 마도산으로 출정할 것이다. 이번 전투는 짐이 직접 나설 것이다. 자, 가자!
무왕이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고 있는 유주의 마도사는 당나라와 거란의 경계에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무왕은 거란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마도산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이 발해군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목을 발 것이다. 무왕은 마도산 인근의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합니다. 그러자 당나라 조정에서는 오승비라는 장수를 보내 발해군을 막게 하는데, 오승비는 당나라 중심부로 통하는 길목을 막고 400리에 걸쳐 참호를 구축하고 저항합니다. 이 대목을 신당서 오승자전에 보면 요긴한 길목을 막고 큰 돌로 참호를 만들어 400리에 걸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통감고의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길을 막고 언덕을 파고 돌을 쌓아 400리 구간에 걸쳐 깊이와 높이가 각각 3길이나 되게 했다. 당나라가 400리에 이르는 참호를 만들 정도로 발해 무왕의 기습전은 그 전투력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었다. 이만하면 우리의 힘을 충분히 과시했으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자. 절군하라! 그러니까 무왕은 당시 동아시아를 제패하고 있던 대국 당나라를 수군으로 공격한 데 이어서 육로로도 선제 공격을 가하여 발해의 힘을 과시하고 당나라의 변경을 교란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체면을 손상당한 당나라 현종은 새로운 대비책을 세우는데 서기 733년 정월, 좌효위 장군 대문예와 갈복수는 듣거라. 두 사람을 사령관으로 삼을 것이니 유주의 군사를 출병하여 마도산의 발해군을 무찌르도록 하라. 당현종은 갈복순과 더불어 발해에서 귀순한 무왕의 동생 대문예를 사령관으로 임명한 다음 유주, 즉 지금의 북경에 있던 군사를 대규모로 동원하여 발해군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발해의 무왕, 즉 대무예가 그때까지 마도산에 남아있다가 당나라군의 앞잡이가 되어 출격한 동생 대문예와 형제간의 전투를 벌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현종이 대규모 군사를 출병시킨 시기가 정월달이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겨울철에 요동지방으로 군사를 출병시켰다가 진흙탕과 추위 때문에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대한 희생을 치렀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당나라군은 질벌에서 한 길이나 쌓이는 눈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동상에 걸리고 얼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자 군사들을 되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발해의 선제 공격에 대한 당나라 현종의 보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라 사신 김사라는 듣거라. 예, 황제 폐하. 당나라 현종의 부름을 받은 김사라는 신라 왕족이었는데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현종은 김사라는 왜 불렀을까요? 그대는 지금 당장 신라로 돌아가 그대의 왕에게 짐의 뜻을 전하라.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황제 폐하. 짐이 신라 왕에게 영해군 대사라는 직함을 하사할 것이니라. 듣자 하니 김윤중이라는 장수가 용맹스럽고 현명하다 하니 김윤중을 장수로 삼아 말갈의 남쪽 경계를 치도록 하라. 신라 왕에게 내리는 선물과는 별도로 김윤중에게도 비단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서 건네주도록 하라. 여기서 말갈은 발해를 낮춰 부른 말이고 김윤중은 김유신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자신들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하자 신라를 동원해서 발해를 치도록 한 것이죠. 당현종은 신라가 발해를 칠 때 김윤중에게 책임을 맡기도록 아예 사령관까지 지명해서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친다는 전형적인 이의제의 수법이었습니다. 신라와 당이 연합하여 고구려를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양국의 군사가 합동으로 발해를 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제2의 나당연합이 되는 셈이죠. 그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신라는 당으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는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의 땅을 신라의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군사를 출동시켜 실제로 발해의 남쪽 지경을 공격했을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덕왕 32년 당현종이 발해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를 침공한다 하여 태복원 외경 김사란을 귀국시키면서 군사를 출동시켜 발해의 남쪽 지방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큰 눈이 한길 남짓이나 내려 산길이 막히고 죽은 사졸들이 절반을 넘어서자 아무런 공적도 없이 돌아왔다. 그런데 역사학자 이이완은 한국사 이야기 제4권 남국 신라와 북국 발해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라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출병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당의 출병 요구를 서두에 적고 마침 큰 눈이 한 발이나 쌓이고 산길이 험난하여 사졸이 반수 넘게 죽어서 아무 공도 없이 돌아왔다고 써서 주어를 신라로 보게 서술하였다. 이런 어리벙벙한 기술은 중국의 자치통감 같은 역사책을 베꼈으면서 앞뒤를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길이 험하고 눈이 한길 높이로 쌓여서 병사들이 반 넘게 얼어 죽어 아무런 공적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은 당나라 군사의 얘기지 신라군이 그랬다는 게 아니었는데도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중국 사설을 잘못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신라가 아예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든 아니면 동원했다가 추위 때문에 대물렸든 신라는 그 일로 상당한 실리를 챙겼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당나라와 어느 정도 한반도 쟁패를 하다가 안동도부를 요동 지역으로 몰아난 뒤에 한반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은 무주공산적인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신라의 그런 손길이 아직 직접적으로 뻗치지 못했습니다. 신라는 한강 유역에서 점차적으로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북상을 했지 고구려 멸망되고 당을 몰아낸 뒤에 단숨에 그쪽 지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진격은 북쪽으로 북진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당과의 공인을 받은 것이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신라의 북쪽 국경이 황해도의 예성강 유역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발해 공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안도의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 지역까지를 신라의 영역으로 확보하는 것을 당나라로부터 추인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당나라 현종은 발해가 점차 강성해져서 압록강 아래쪽의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해 나가자 그 견제 차원에서 대동강 남쪽의 땅을 신라가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당나라가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의 영역으로 인정해 준 것은 조금 뒤의 일이고 이후로도 당나라는 신라에게 발해를 치도록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신라의 성도광으로서는 처지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참. 당나라 황제는 우리 보고 자꾸만 발해를 치라 하니 원수진 일이 없는 발해와 어떻게 덮어놓고 전쟁을 한단 말인가? 김지렴은 듣거라. 네가 당나라로 가서 황제에게 그간의 은혜에 대해서 사례한 다음 그곳에 머무르고 대신 김충신을 귀국하라 이르거라. 신라의 성도광은 자신의 조카 김지렴을 당나라의 사은사로 보내고 대신에 성도광 자신의 사촌인 김충신을 귀국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당현종은 귀국하는 김충신에게도 집요하게 신라의 발해 공격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김충신은 귀국하기 전에 당현종에게 이런 글을 올립니다. 신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일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먼저 봉국의 왕에게 영해군 대사를 제수하신 것은 그 흉측한 잔적을 토벌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았으니
신이 어찌 어리석은 무리를 배지 않겠습니까? 적을 그대로 놓아두면 환란이 여러 시대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니다. 폐하께서 신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부사의 직책을 신에게 주신다면 반드시 적의 소굴을 뒤엎어 변방을 지킬 것이옵니다. 김충신은 이 글에서 자신이 발해를 토벌해달라고 당현종에게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자신에게 부사 직책을 맡겨주면 발해를 공격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올리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현종은 김충신의 뜻을 받아들여 발해를 공격하는 신라군의 부사에 임명합니다. 하지만 김충신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신라의 발해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나라에 의한 청부 전쟁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신라 성덕왕은 현종이 사령관으로 임명하려는 김윤중에게 군사 책임과는 상관없는 대하찬 벼슬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나라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 735년 당현종은 폐강, 즉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 영토로 인정한다는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